DK넷 라디오 오늘의 핫이슈입니다. 최현준 보도국장 오늘 어떤 소식인가요? 미 연방 대법원이 어제부터 새로운 회기를 시작했습니다. 이번 회기에 연방 대법원에서 어떤 소송들이 다뤄질 예정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이어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자민당 총재가 4일 일본의 100대 총리로 공식 선출됐다는 소식도 함께 전하겠습니다. 네, 첫 소식입니다. 미 연방 대법원의 새로운 회기가 시작됐네요. 그렇습니다. 매년 10월 첫째 주 월요일에 시작되는 관례에 따라 10월 4일 어제였습니다. 연방 대법원의 새 회기가 시작되었습니다. 2021-2022년 회기는 내년 7월 초까지 그러니까 9개월 동안 미국의 정치 사회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사안들을 다룰 예정입니다. 네, 매년 대법원의 새로운 회기가 시작될 때마다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죠. 맞습니다. 특히나 이번 회기는 18개월 만에 9명의 연방 대법관들이 청사로 돌아온다는 점에서 또 관심을 끌게 되는데 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그간 원격 재판을 진행을 했다가 이번 회기는 대면 재판을 재개하게 됐습니다. 또 지난해 10월 말이었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명한 에이미 코니 베럿 연방 대법관이 합류를 하면서 지금 연방 대법원은 보수 성향이 6명, 진보 성향이 3명으로 이념 지형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보수 절대 우위로 재편된 상황에서 새로운 회기가 시작된다는 점에서도 많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이번 회기에서 연방 대법원이 다룰 중요한 소송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죠. 가장 관심을 끄는 사안은 아무래도 낙태 그리고 총기 소유와 관련된 소송들일 것 같습니다. 네. 특히나 낙태는 미국 내 진보 보수 간의 아주 첨예한 대립을 빚고 있는 사안으로 지난 1973년 사실상 임신 중절을 합법화한 판례라고 할 수 있는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는 결과가 이번 회기에 나올 수 있을지 상당한 관심을 쏠리고 있습니다. 네, 텍사스 주에서도 지금 낙태 관련, 총기 관련 여러 가지 법들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번에 대법원이 들여다볼 낙태 소송 어떤 내용입니까? 네, 미시시피주의 낙태법이 지금 대법원에 올라가 있습니다. 지난 2018년에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미시시피주 의회가 통과시킨 법인데 임신 15주 이후로는 낙태를 금지한다는 내용입니다. 다만 의료적으로 응급한 상황이거나 태아에게 심각한 이상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로 하는데 미시시피주 산부인과 의료시설인 잭슨 여성건강센터가 이 새 법에 항의를 해 미시시피주 보건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1심과 2심에서는 해당 법률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미시시피 주 정부 측이 이에 불복을 하면서 결국 연방 대법원에까지 오르게 된 것입니다. 네, 최종 결정을 앞두고 있다는 건데 이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보면은 아까 언급을 하셨는데 낙태 금지가 위헌이다 이런 결정이 내려졌었잖아요. 네, 태아가 어머니 자궁 밖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시기, 그러니까 임신 6개월이 되기 전까진 임신한 여성이 어떤 이유로든 임신 상태에서 벗어나는 결정을 스스로 내릴 권리가 있다라고 판결을 했었습니다. 네. 당시 소송을 제기한 여성의 가명 그리고 검사의 이름을 따서 로 대 웨이드 판결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하지만 이 판결 이후 이 낙태 문제는 미국 사회에서 아주 큰 논란거리가 돼 왔습니다. 예. 보수 진영에서는 태아도 생명이라는 이유로 낙태를 반대를 하고 반면 진보 진영에서는 낙태는 여성의 권리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낙태 허용을 촉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자, 이 낙태법 중에서 또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지금 텍사스주의 낙태법이란 말이에요. 이 낙태법이 대법원에 올라가지 않았었나요? 임신 6주가 지나면 낙태를 금지해서 일명 하트빗빌 심장박동법이라고 불리는 이 텍사스주의 낙태법 시행을 앞두고서 낙태 옹호 단체들이 해당 법의 시행을 막기 위해 연방 대법원에 긴급 청원을 냈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지난 9월 1일부터 시행에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 사안의 경우는 대법원이 텍사스주 낙태법에
합법성 여부를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대법원에 올라간 사례는 낙태 옹호 단체들이 이 법 시행을 막아달라 한 그 긴급 청원을 거절한 거지 아직 합법성 여부는 대법원으로 소송이 이제 진행되면 올라가게 되겠네요. 이 그렇습니다. 미시시피 상황처럼. 맞습니다. 자, 지금 뭐 미시시피주도 그렇고 텍사스주도 그렇지만 이렇게 로데웨이드 판결에 도전하는 주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네, 현재 최소 12개의 주에서 임신 초기에서부터 낙태를 제한하는 이 법안을 제정을 했습니다. 법원에 가로막혀서 시행이 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만약 미시시피주 판결로 로데 웨이드 이 판례가 뒤집힐 경우에는 낙태금지법이 미국에서 확산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이 낙태 문제와 더불어서 총기 소유 권리 문제도 이번에 회기에서 대법원이 다루게 되죠. 그렇습니다. 뉴욕주가 주법에 따라 공공장소에서 총기 휴대를 금지한 조치에 대해 대법원이 심리를 할 예정입니다. 네. 뉴욕주 소총권총협회는 집 이외의 장소에서 총기 소지를 제한한 뉴욕주의 조치는 시민의 무장할 권리를 규정하란 수정헌법 2조에 어긋난다면서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하급심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역시 결국 대법원까지 오르게 된 것입니다. 네. 뭐 이 총기 소유에 관한 것들도 미국인들의 생각이 나뉘는 대표적인 사안 중에 하나죠. 그렇죠. 공화당을 비롯한 보수층에선 총기 소유는 헌법이 인정한 권리라면서 총기 규제는 헌법에 어긋난다라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총기 규제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 총기 사건이 잇따르면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총기 규제 강화를 추진을 하면서 뉴욕주 총기 소유법은 지금 논란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네. 이번에 대법원이 총기 권리를 심리하는데 이게 이 구도가 바뀐 상태, 그러니까 보수 절대 우위로 상태가 바뀌어서 처음 심리하는 거죠. 맞습니다. 에이미 커니 베럿 대법관이 합류하기 전 대법원은 비슷한 사안들에 대한 상고를 불허한 바가 있었습니다. 네. 현재 미국 내 40개가 넘는 주들은 공공장소에서의 총기 사용을 허용하고 있는데 하지만 미국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뉴욕주와 캘리포니아주를 비롯한 일부 주에서는 총기 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 회기에서 대법원이 또 다루는 시선을 끌 수 있는 다른 사안이 또 뭐가 있을까요? 네, 소송 관련은 아니지만 진보의 좌장이라고 할 수 있는 스티븐 브라이어 대법관의 은퇴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83살의 고령인 브라이어 대법관은 이번 회기를 앞두고 자진 은퇴 압박을 꽤 받아왔었습니다. 네. 다음 중간 선거에서 민주당이 만약 상원의 지배력을 잃거나 자칫 차기 대통령 선거에서 패할 경우 진보 대법관의 임명이 불가능해질 수도 있으니까 차기 진보 성향 대법관에게 그 자리를 물려주고 떠나달라는 그런 압박이었습니다. 네. 앞서 진보 성향인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대법관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임기에 사망을 하면서 후임으로 보수 성향인 에이미 코니 베럿 판사가 대법관으로 결국 임명이 됐고 지금 대법원의 성향이 절대 보수 이유로 기울어졌기 때문에 민주당 성향의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일본 집권당 자민당의 기시다 후미오 총재가 공식적으로 일본 총리로 선출이 됐네요. 네, 4일 진행이 된 일본 중의원과 참의원 투표에서 기시다 후미오 총재가 과반표를 얻어서 일본의 100대 총리로 선출이 됐습니다. 네. 기시다 총리 선출은 이미 예정이 되었던 결과였습니다. 하원격인 중의원에서 자민당이 이미 과반 의석을 확보하고 있고 또 상원인 참의원에서도 자민당이 공명당하고 연합을 해 다수 정당이기 때문에 기시다 후미오 자민당 총재가 총리로 뽑힐 것이 확실시 됐었습니다. 신임 기시다 총리는 기자들에게 진정한 의미에서 새로운 출발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라면서 강인한 의지로 미래 도전에 대처하길 원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이 기시다 신임 총리는 어떤 인물입니까? 1957년생으로 비교적 온건한 성향의 정치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본의 오랜 정치 가문 출신으로 할아버지 그리고 아버지 역시 모두 중의원을 지냈습니다. 그는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일본의 외무상을 지냈는데 전후 최장기로 재임한 외무장관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기시다 총리는 외무상 재임 기간에 한국 정부와 이른바 한일 위안부 합의를 이끌어낸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예, 이 신임 총리 선출과 함께 새 내각도 출범을 했을 텐데요. 새 내각에는 어떤 인물들이 들어갔습니까?
일단 기시노부오 방위상, 모테기 도시미스 외무상은 유임이 확정이 됐습니다. 이는 일본의 외교 안보 정책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처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 이 유임된 기시방위상은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친동생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 역할을 할 이 관방장관에는 이 마스노 히로카즈 전 문부과학상이 임명이 됐고, 재무상으론 스즈키 수니치 전 환경상, 그리고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기시다 총리와 경합을 했던 노다 세이코 전 총무상은 저출산, 지방 육성, 또 여성 활양 대책을 관장하는 강요로 이번에 입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자, 이 기시다 내각의 특징 어떤 점을 들 수 있을까요? 기시다 총리가 새로운 출발을 상당히 강조했던 만큼 내각 구성원 20명 가운데 13명이 강요 경험이 없는 신인들로 채워졌다는 것입니다. 네. 한편 전임 스가 요시히데 총리 시절의 강요들은 2명을 제외하곤 모두가 교체가 됐습니다. 그 밖에 자민당 내 주요 파벌에 속한 인물들이 속속 내각에 포진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자, 기시다 총리가 조기 총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런 보도도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NHK 등 몇몇 일본 언론들은 기시다 총리가 14일에 중의원을 해산을 하고 오는 10월 31일 총선을 치른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이 선거에서 자민당이 이겨야지 기시다 총리가 이 자리를 계속 총리 자리를 유지할 수가 있는데, 만일 자민당이 현재처럼 과반 의석을 유지하면 기시다 총리는 오는 2024년 9월까지 총리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자, 기시다 총리 대내외적으로 어떤 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까? 많은 언론과 전문가들은 기시다 정부가 큰 틀에서 아베 신조 그리고 전임 스가 요시히데 총리로 이어지는 정책의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대다수 전망을 합니다. 특히 대외 관계에서 지금 미국이나 중국과의 관계에서는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동맹국들과 협력을 해서 중국을 압박하고 있는데, 기시다 정부도 이런 기조는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한국과의 관계는 어떨까요? 종군 위안부 또 강제징용자 배상 문제로 지금 한국과 일본이 오랜 기간 갈등을 빚고 있는데, 기시다 총리 정부 아래서도 결정적인 해결책이 나올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일본 내부에서는 기시다 내각에 어떤 현안들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역시 코로나 바이러스로 타격을 받은 경제 회복 문제가 가장 큰 것 같습니다. 또한 도쿄올림픽 개최 이후 집권 자민당의 지지율이 많이 하락을 했는데, 그 지지율을 다시 회복하는 것 역시 기시다 내각이 풀어야 할 중요 과제라고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핫 이슈였습니다.